초대받은 전병헌입니다. 사실 그 발표 논문 제목부터가 좀 뜬금없기도 합니다. 가장 최전선에 나가 있는 기술 AI와 갑자기 고지식한 너무나 오래된 학문 같은 도상학, 기호학을 같이 연결해 붙인다는 게 이게 무슨 극과 극을 붙이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다들 어쩌다가 이렇게 AI에 홀리게 됐나 이런 얘기들을 과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원래는 그 영화 정책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영화 정책 특히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방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어떻게 지역에서는 영화를 생산하고 만들고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가라는 이렇게 정책들을 입안하는 연구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 수도권과 격차가 너무 심한 지역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되지 않고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어, 빠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IoT,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술들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VR, 3D 뭐 이런 연구들고 진행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AI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AI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이거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어, 어디 완성되지 않은 연구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간이라 완결성을 가질 수 없는 연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게 몇 년 동안 더 한참 진행에 대한 연구인데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 과정까지만 그냥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의뢰를 받고 오늘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연구는 도상학이나 기호학, 영화 기호학 이론을 적용해서 과연 인공지능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느냐. 아, 그리고 거기에 관한 연구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려면은 창작 방법론으로서 이런 학문들을 적용한 창작은 어떻게 예,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계속 그 발표 속에서 계속 우리가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그 AI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네마도 연구의 흐름들이 크게 한 세 단계 정도로 변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파고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빅데이터, 그 다음에 그렇게 쌓여있는 기술들, 데이터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화 창작에 활용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 단계였습니다. 앞에 계속 언급되었던 모든 그 예술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사실 AI 시네마의 연구 결과들로 총합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는 종합예술 매치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글이 써져야 되고 어, 음악이 있어야 되고 문학이 있어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되고 회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구현이 가능한지들이 총합적으로 모이는 게 결과물로 영화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들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고 그렇다면 그 기술들로 인공지능의 영화는 가능한가 가능성을 판단한 연구들이 알파고 등장 이후에 등장했던 연구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연구가 이제 챗GPT의 등장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예상보다 이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 빨라서 1단계 연구가 채 진행도 다 되기 전에 챗 GPT가 나와버렸고요. 1단계 연구들이 많은 연구들이 다 사라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의 등장과 그 전의 연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각 예술 파트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툴들과 알고리즘들이 영화에 적용하게 되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이며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무엇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최종 편집을 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를 창작했던 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그 다음에 후반 작업,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어떻게 지금에 활용되고 챗 GPT 이후에 등장하는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들과 툴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도 최대 다 완성되기 전에 오픈 AI에서 2월 달에 소라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황당한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됐는데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열심히 1단계 연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챗GPT가 나와서 논문 발표 한 달 전에 챗GPT가 나와서 논문을 다 뒤집어야 됐거든요. 앞에 있는 과정을 챗GPT의 상황으로 다 맞춰서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 자료 찾는다고 유럽 여기저기를 떠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2월 달에 소라가 나왔다고 해서 딱 연결해서 봤는데 웬걸 그 전에 연구했던 게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나온 소라, 다들 보셨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 다 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보면 이미 짧은이지만 1분짜리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지만 기존의 영화처럼 거의 모든 것들을 실제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거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동영상이라는 게 우리가 해석을 굳이 가해야 필요 없는 비평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수준 정도의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연구들을 하다가 갑자기 오픈AI 소라가 딱 나왔는데 완성된 영상처럼 뭔가를 던지면서 이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분석해 봐야 될 단계가 왔구나.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를 파악해야 될 단계까지 와버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무작위로 생산해내는 동영상들, 영화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창작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발표가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 시네마는 등장과 함께 처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위조성, 우연성, 불확실성, 비논리성, 비연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조성의 문제는 특히 인공지능 기호학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딥페이크나 이런 기술들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정치에서도 계속 미국에서도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위조와 이변조의 가능성, 인공지능에 의한 이변조의 가능성이 문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많은 결과물들은 인간 창작자가 명령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율 창작으로 자기가 덧붙여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우연적으로 막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B를 원했는데 B-가 나오면 다행인데 C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적으로 막 발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논리성이 없습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이게 어떤 추론 과정에 의해서 이게 나왔겠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거와 연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결과물들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 의도와 무관한 결과물들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창작의 도구로서 인간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작자 의도에 맞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사용한 기호들은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호의 사용이 인간의 해석 방식과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동영상의 시각적 요소와 구조는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가? 이런 요소와 구조들이 전통적인 영화 언어, 문법과는 어떻게 다르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인공지능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생성하는가? 인공지능이 기호의 복잡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시각이나 동영상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할 것일까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간이 시청하고 있는 시청 경험에 기반한 AI 이미지나 동영상은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추론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식의 오류는
인공지능 시네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연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드는 결과물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한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기호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연과 세계와 인간들이 있는 것들을 인간의 오감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모방을 하고 재현을 하죠. 그리고 그 모방의 재현, 재현의 모방, 재현의 재현, 이런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반복을 하면서 도상이 만들어지고 상징 체계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걸 활용하고 그 기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언어, 문자, 이 모든 기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호들은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영향부터 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화적, 환경적 변화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기호들은 그래서 통시적이고 순차적이고 선형적이며 마치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 올린 그 퇴적층처럼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부터 발생된 모든 것들의 시간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기호를 형성하는 과정은 인간이 기호를 형성하는 과정과 다릅니다. 마치 똑같은 것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체계 속에서 기호를 형성합니다. 저희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초절증처럼 켜켜이 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의 특징, 이렇게 그러면 그 시대의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사주에서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 미술의 특징, 그러면 중세시대 미술이 켜켜이 쌓여있던 기호들을 통해서 그걸 해석을 해서 그 시대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시간과 관계가 없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무작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무작위로 펼쳐져 있는 데이터들을 무작위로 합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수식을 아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인간의 기호 형성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fx는 xn이라고 하는 n차식 방정식이죠. 아주 간단하게 1을 두면 1이 나오는, 그래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디서 많이 본 수식일 겁니다. NHR. 이 NHR이라는 건 중복조합이거든요. 수많은 것들 중에 뭔가 중에 합쳐져서 뭔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체계를 따져서 지금 이 기호가 형성이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펼쳐져 있는 기호들이 몇 %씩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씩 그게 조합이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한대에 가까운 중복조합 중에 하나로 결과물로 툭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이 인공지능 기호학이고 인공지능 영화 기호학 같은 학문들입니다. 인공지능 기호학이라는 건 인간이 기호 형성과 비교해서 인공지능이 기호 형성 방법과 접근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 기호를 형성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드는지 비교해서 탐구를 해보고, 그 인공지능의 기호를 이해하고 형성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 기호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영상들을 분석해내고 확인하는 게 인공지능 영화 기호학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이 나와서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미세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호학 논문이 처음 실렸던 게 198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호학지가 세미오티카인데 세미오티카의 인공지능 기호학 특집표가 198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부터 이미 서구 학자들은, 기호학자들은 인공지능 기호학에 대해서 컴퓨터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확인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연구들은 서구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니 매튜 마르셀 다네시가 쓴 논문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고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근거하여 세계에 대한 추론적 반응으로 인간의
인간적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학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논문들을 보면 인공지능 기호학 관련된 논문들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많은 생산물들을 기호학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지적하는 논문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호학 연구의 문제는 어디서 또 기인해서 출발했느냐 보면은 인공지능의 출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연결주의 인공지능, 크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나눌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빈 리 민스키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말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간의 지식을 기호하고 그 기호 간의 관계를 컴퓨터에 입력하며 그렇게 학습시키면 컴퓨터도 인간과 비슷한 입력을 얻었을 때 출력 또한 비슷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기호주의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시작은 로젠블렛인데요. 로젠블렛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기계뇌,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면은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사고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57년, 58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이미 어떻게 기계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기호주의 인공지능론이 우세해서 기호주의 인공지능으로 기계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직접 인간이 만든 기호들을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대로 컴퓨터가 받아들이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그 입력된 대로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의도한 대로 똑같이 1을 넣으면 1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당시 컴퓨터 기술로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호주의 인공지능으로 그래도 했던 것들이 체스 게임 같은 것들이 기호주의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뭐 전문가 시스템, 의사 처방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호주의 기존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하고 그 케이스에 의해서 결과물이 추출되게 하는 방식. 근데 이런 것들이 신경망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노젠블렛의 이 신경망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신경망 인공지능이 생산한 AI는 이런 우연성과 불확실성, 빌론성, 비연결성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 관점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세운 가설입니다. 이 연구의 최종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신경망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비논리성이나 비연결성 이런 문제들은 기호주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었던 적확성, 정확성의 특징을 대입했을 때 그걸 최소로 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래서 영화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비연결성, 비논리성, 불확실성, 우연성을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기호학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상학, 기호학, 영화 기호학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호주의 인공지능을 현재 인공지능으로 이놈을 어떻게 창작의 도구로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연구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도상과 기호에 관한 문안 연구를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잡았던 도상과 기호에 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알겠지만 도상과 기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건 종교합니다. 십자가 이런 것처럼 가장 강력한 도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화하면 떠오르는 게 중세시대고 그래서 중세시대의 종교와 그 다음에 신화에 관련된 것들을 도상들을 자료를 찾았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했는지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움베르토 에코 같은 학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에코가 중세 미술에 대해서 분석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호학에서 도상에 관한 거 분석했던 것들을 프롬프트 키워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프롬프트 키워드로 활용하고 그걸 갖다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인공지능에 명령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걸 추출해내죠. 이미지를. 그럼 그 이미지가 원본의 이미지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몇 %까지 가까운지 분석을 해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하고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을 하고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다시 도상학과 기호학에서 했던 다른 키워드들을 다시 입력을 하고 하는 무한 반복적인 인공지능을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그 창작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AI를 통해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창작 방법론을 그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별들을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도상과 기호에 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실험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 도상, 영화 기호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장르나 영화 스타일에 관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재현내고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나 스크립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써놨던 장면을 갖다가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영화 언어나 문법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쇼트의 분할, 촬영 각도, 구도, 조명의 사용, 색상에 관한 것들, 편집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는 영화들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롬프트에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가를 찾아나가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상학과 기호학은 인공지능이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필요한 맥락과 의미를 체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명확하게는 그 인공지능은 도상과 기호를 저희가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해할까?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나? 이렇게 저희가 말을 붙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패턴 학습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도상학과 기호학, 영화 기호학이 컴퓨터 기호학이나 인공지능 기호학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인간 창작자가 수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이걸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도상학이나 기호학이나 영화 기호학에 관련된 의미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기호학, 영화 기호학을 융합함으로써 그래서 예술과 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연구 분야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급해서 지금 간단하게 빠르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 무선 마이크가 지금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병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영화의 그 인공지능 영화를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제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전병헌 선생님 논문에 대한 지정 질의자로서 정찬철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모시고 질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철 교수님은 VR 영화, 테크노 시네마 관련된 연구를 다수 하고 계시는데요. 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찬철입니다. 네, 제가 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악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성 영화의 그 반주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할 때 초창기에 되게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을까라는 큰 문제의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되게 풀어갔었고 그 결과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좋은 어떤 저에게도 연구자로서 좋은 결과를 줬고 어떤 그 성과로서도 상당히 좀 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병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발표해 주신 내용도 결국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영화라는 작품을 창작할 때 인공지능과 영화가 어떻게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런 논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논의를 이제 애초에 지워버리는 논의라서 더욱더 반갑게 선생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인공지능 영화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입니다. 정말 완전 인공지능 영화가 나왔을 때 거기는 진짜 모든 전 과정을, 영화의 모든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자체를 인공지능이 다 수행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도 여전히 인간의 위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완전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영화라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 인간의 역할, 그 안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좀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소라가 만든 그 길거리를 걷는 여성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과연 그 이미지가 계속 발전했을 때 정말 현실과 비슷할 정도로 완벽하게 발전했을지라도 그걸 정말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 영상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쓸 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단계까지만 활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우리가 찍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 거리에 가서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촬영하면 훨씬 더 현실 반영적인 영화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보자면은 결국에 인공지능 영화라고 했을 때 이때 모든 예술이 이렇게 해왔던 현실 반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는 이미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고 거기서 어떠한 의미들을 찾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떤 프로젝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셨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큰 나눔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마이크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질문이긴 한데요. 간단한 몇 마디로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AI는 인공지능은 창작의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분명합니다. 근데 결국은 정찬식 교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자율 에이전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디지털 기술의 꿈은 완벽한 인공지능의 아날로그의 재현이죠.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의 세상을 똑같이 컴퓨터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놓느냐.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AGI가 로 가는 길목에 지금 중간에 있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 영화 같은 동영상 같은 실험을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인공지능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영화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매체다 보니 컴퓨터가 현실 세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소라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시네마를 계속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기술을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세상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건 인간의 뇌처럼 구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기술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요.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공포 영화를 생산하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포 영화가 생산이 돼서 짧은 영상이든 긴 영상이든 그게 무작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SNS를 통해서든 뭐든 사람들이 그 시즌에는 공포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포 영화는 중단이 될 겁니다. 일종의 예측이죠. 뭐냐면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포 영화를 언제 많이 보지? 라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특히 국가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35도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공포 영화가 많이 나와 극장에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순간에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건데요. 저희는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아마 훈련시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네마를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 유전자가 필요하듯이 저희는 인공지능이 영화를 복제하기 위한 유전자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들 정도 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실험했던 결과들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그림일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안 뜨는데. 아니요. 예. 네, 보이나요? 제가 이번 연구 설계를 하면서 12월 달부터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중세 뭐 르네상스 관련된 도상들 기호들을 계속 자료 채집을 하러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스테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서사가 있는 장면, 인공지능 시네마에 관한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상적으로 인장이 찍혀 있는 장면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사 구조가 있어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기준들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한 장면으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수테고지인데요. 수테고지의 이 원화를 인공지능이 과연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롬프트의 명령을 이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보시. 이게 이 이미지하고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있고, 앞에 보여줬던 이미지가 그 뒤에 보여드린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프롬프트 명령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간 사이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결한 문장으로 프롬프트에 명령을 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이태리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수테고지를 재현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이틀 전입니다. 이게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해서 여기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명령을 내게서 얻은 이미지고요. 그리고 먼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는 도상학 기호학에서 나온 키워드만을, 그냥 아주 간단한 키워드만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 작가 안젤리코, 그 다음에 수테고지, 이렇게. 근데 어느 게 더 가깝죠? 원본에? 이게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구조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다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호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과 기호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발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컴퓨터하고 인공지능하고 의사소통하는 기호 체계를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는 이해하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프롬프트 안에 명령어 체계들을, 기호들을,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호 체계를 그러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듯이 인공지능이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로 소통해야 되는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도상학과, 기호학과, 영어기호학들이 그동안 많은 작품 분석을 해놨던 키워드들로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그걸 이해하는지.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